안녕하세요, 선수들.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2021년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사회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책이 바뀌었죠. 개정된 책으로 처음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첫 시험은요, 조금 쉬운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책으로 바뀐 다음에 처음부터 막 난이도를 높게 하지 않고요. 이제 새로운 책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내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개념 위주로 많이 냈고요. 그렇게 골탕 먹이는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제 이런 문제 냈으니까 이런 문제도 내볼게요. 이제 이러면서 계속 변형을 하고 좀 더 난이도가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험 어땠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은 이제 9단원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럼 25문제예요. 그럼 얼추 계산을 해보세요. 한 9, 3, 27? 한 단원에 한 3문제 정도 나오면 평균적으로 뭐 약간 3문제에서 조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충 25문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보통 한 단원에 3문제는 나올 거다 예상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 1단원, 항상 1단원은 조금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1단원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단원 3문제, 3문제, 4단원이 이제 2문제, 그리고 5단원 보세요. 5단원이 5문제. 5단원이 뭐냐 봤더니 경제 파트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경제. 그리고 다시 한 2문제, 여기 4문제. 4문제가 뭐냐 또 봤더니 문화 파트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하고 문화 파트가 조금 그래도 비중을 실어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뭐 2문제, 3문제. 그러니까 보통 2문제 아니면 3문제를 내는구나. 자, 감 익히셨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꼭 요령을 피우면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데? 5단원이 중요해? 7단원이 중요해? 나 거기만 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골고루 다 나오는데 특히 5단원, 7단원이 많이 나온 것 뿐이고요. 다음엔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다른 단원에서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셨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늘 강조드렸던 내용들 다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우리 4가지 조건 배웠는데 그거 나왔고요. 자,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는 몇 번 문제로 나왔는지까지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원 우리 열대기후 나왔고요.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나왔어요. 그리고 파리기후협약 뭐예요? 지구온난화랑 관련된 국제협약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아주 단골 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우리 도시에서 발생하는 열섬현상 그리고 인간소외 요건 처음 나왔어요. 인간소외 현상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문제 벌써 여기만 봐도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뭐 생태중심주의라든지 열섬현상 뭐 정보화의 문제 이런 거 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는 늘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 기출문제만 풀고도 고득점 맞았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역시 우리 나왔던 것들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바로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고 이것도 다 기출문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서는요 신자유주의가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을 잘 아는지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규모의 경제 요것도 처음 나오는 용어였어요.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 용어 물어봤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고르는 거 그리고 생애주기라고 하는 용어를 또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6단원에서는 우리 정의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이제 개념을.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뭐 아닌 것을 이렇게 고르는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우리 7단원 문화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 문화에도 종류가 많았죠. 문화권에 건조문화권 나왔어요. 그리고 문화 변동의 요인, 그리고 이제 보편윤리.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잘못됐다. 그러면서 보편윤리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면서 보편윤리가 나왔고요. 다문화 사회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 8단원에서는 우리 세계 도시의 이제 어떤 특징들을 아는지, 그 다음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국가를 딱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로 물어봤고요. 9단원에서 우리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의 고령화 나왔고, 그 다음에 석유도 아주 단골인데 또 석유가 나왔고,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비교적 가벼운, 네, 이런 주제로 우리가 25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개념 위주로 물어봤다는 거, 그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되며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공정한 분배의 기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바로 정의였죠. 그래서 지금 정의, 특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바로 정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들은 예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이 친구는 10시간 했고, 자, 1시간에 10,000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이 친구는 10시간 했어요. 똑같이. 자, 이 친구 A, B, 이 두 친구가 둘 다 10시간씩. 그래서 10만 원 받았고 10만 원 받았어요. 자, 정의롭죠. 같이 일했으니까 똑같이 받았어요. 자, 이번엔 이 친구가 5시간 일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0시간 일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얼마 받아야 돼요? 5시간 했으니까 5만 원, 이 친구는 1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10시간 했으니까. 다르게 했으니까 다르게 대우받은 거예요. 이게 정의죠. 만약에 5시간 일했고 10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줬다, 월급을. 이게 정의예요? 자, 5시간 일한 친구는 아싸, 난 5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줬다, 이러지만, 자, 10시간 일한 친구는 열받죠. 아니, 얘는 나보다 절반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월급을 받아? 이거 정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회,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정당한 몫을,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했어요.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 내가 한 만큼 그 성과가 보이는 사회, 그게 정의로운 거죠.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하지 않는 애가 다 가져가.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아니잖아. 그게 바로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는 이번에 첫 시험으로 이제 정의의 간단한 개념만 물어봤고요. 사실 이제 정의란 어떻게 나누는 게 정의로운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분배의 기준에서 뭐 업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분배의 기준도 우리가 될 수가 있으면서 옳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자, 이게 이제 가장 1단원에 나온 거죠. 여러분, 꼭 문제가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1번에 나오고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2번에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막 뒤죽박죽 섞어놔요. 그거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일단은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이 좀 좋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 정말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좀 말했다고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거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 해야죠. 그렇죠? 막 부자가 되란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먹고 살만한 좀 이런 여유는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게 경제적 안정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4가지 조건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 맞고 시민 참여가 제한됐다. 참여가 보장돼야죠. 민주주의라면. 그래서 이 제한 때문에 땡. 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은 필요하고요. 자, 4번째,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 그래서 우리 도덕적 실천과 성찰도 필요하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딱 배웠는데, 네, 그러면 하나 아닌 거 딱 넣기 좋잖아요. 2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3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냈어요.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나서 이제 그 아동기를 거치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중장년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죠. 자, 누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기가 있어요. 그것을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낸 거 인생의 주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생애 주기. 그것이 생애 주기.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를 왜 배웠냐면 경제랑 좀 연결을 시켰어요. 자, 우리 누구나 비슷한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자, 그러면 돈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우리가 뭐 어릴 때 돈 벌진 않아요. 어릴 때는 다 누구나 용돈 받아 쓰다가 우리가 이제 청년기쯤 지나면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중장년기 돼서 그때 이제 가장 인생의 황금기죠.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가장 승진을 할 거고 그러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요. 또 은퇴를 하면 또 소득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우리는 점점점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마다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과 돈 버는 거와 돈 쓰는 거, 지출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노후가 안정된 삶을 노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는 달성해야 될 과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기, 바로 생애 주기가 정답 3번, 4번입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옳은 것은 경제 골든벨 뭐 경제 문제라고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자,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뭘까요? 자,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고요. 독점과 불공정. 자, 이거 독점, 불공정 이런 것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가 좋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 시장 실패라고 표현했는데 시장 실패는 조금 이제 독점이나 이런 불공정 거래와 같은 불안정 경쟁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우리 외부 효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외부 효과도 있었고 공공재가 부족하다, 뭐 빈부격차가 일어난다 이런 자본주의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알고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요거를 좀 개선을 해주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을 막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불공정하대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제사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뭐 인권과 관련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선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벌써 뭐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요, 여러분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이거 불공정한 거 바로 잡으려면 공정한 거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시장 경제에 뭔가 이제 그 완벽하지 못한 점들을 또 고쳐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3번이 정답. 자, 이번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국가나 사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이나 민족 등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요즘에 세계화 시대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맞게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아예 이민 오신 분들, 아니면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 많아지고 이제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또 우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함께 그게 뭐예요?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 사회,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게 뭡니까? 다문화 사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다문화 사회가 됐는가? 세계화 시대니까요. 왔다 갔다 안 하면요 다문화가 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지도 않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으면 다문화가 될 이유가 없는데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구나. 다문화 사회에. 근데 이제 다문화 사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고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근데 뭐 이번에는 그냥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만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내가 이걸 공부를 안 했네? 잘 모르겠네? 근데 문화가 뭐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회래. 감시사회, 생태도시, 사회계약서.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뭐 헷갈리지도 않아요, 보기가. 그쵸? 자, 이 뭐 문화가 들어간 보기가 있으면 좀 헷갈리기라도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절대 틀리지 말라고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함정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6번.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회복지제도 굉장히 제가 강조드렸던 우리 주제였죠. 국가가 이제 그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크게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공공 부조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거는 따로 돈을 받지 않죠. 국가가 100% 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아주 시험 문제 단골이었고 이 두 개의 특징을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회복지제도 종류 아닌 거, 뭐 깊게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거기 하나 더 사회 서비스가 있었죠. 자, 요 두 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그래도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재활이라든지 뭐 직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로. 그러면 요거 세 개는 사회복지제도인데 담합을 한다. 이게 복지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업끼리 불공정하게 짜고 뭐 가격 올린다거나 이런 걸 담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복지제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당연히 아닙니다. 항상 보기가 참 재밌어요. 검정고시를 보면 너무 이거 틀리지 말라고 보기도 너무 이런 보기를 주는구나. 정말 복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자, 국제사회 이끌어가는 행위 주체 뭐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대한민국,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회원이 돼서 가입하는 국제기구가 있죠. 정부 간 국제기구. 자, 이번에는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인데 국가가 회원이 아니에요. 뭐 일반 개인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네, 이런 국제적인 시민단체, 바로 비정부기구 NGO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내부적인 행위체,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특정 지역, 특정 민족 이렇게 국가 내부적 행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개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황이라든지 그 UN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보통 개인이 아니죠. 한 사람이지만 조금 영향력 있는, 파급력이 있는, 자,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우리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배웠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 가장 기본 대표적인 행위 주체 뭐예요? 국가잖아요. 국가, 대한민국 국가가 있으려면요,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땅 굽는데 어떻게 국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역이 있어야 되고, 자, 땅은 있는데 아무도 안 살아. 그럼 그것도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 안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만 있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과거에 식민지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자, 우리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우리가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자, 주권이 뺏겼거든요. 일본한테. 주인된 권리. 그래서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땅, 바로 영역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요. 그 국민에게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3요소예요. 영역, 국민, 바로 주권을 가진 가장 기본, 국제사회의 기본은 국가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8번. 기억 디귿에 들어갈 문화 변동의 요인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단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발명, 발견, 문화 전파 중 하나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합니다. 왜 변할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변하는 이유는, 자,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내, 안내자, 그 다음에 바깥,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재적인, 내부적인 그 요인에는 자, 발명. 자, 원래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발명이고요. 그 다음 원래 있었는데 뒤늦게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발견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컴퓨터를 발명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죠. 없던 거를 만들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을 발명했더니 세상이 바뀌었죠. 이게 완전히 세상이 편리해지고, 자, 이런 게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발견은 있었는데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탐험가들이 아, 여기에 이렇게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순간 이 전 또 지구가 달라졌죠. 네, 이런 게 발견이고요. 자, 외부적인 거는 이제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걸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 물론 전파의 종류에도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종류를 배우셨는데, 자, 이 세 가지만 물어봤어요. 세 가지. 그러면 잘 대입해 볼게요.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입니까? 아니요. 예. 자, 내재적입니까? 아니요는 외재적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는 기억. 그쵸? 그럼 아니요? 그 외재적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기억은 벌써 나왔어요. 문화 전파. 자, 그러면 이제 내재적인 거 발명 아니면 발견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냈습니까? 이미 있었는데 찾아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발견이죠. 발견 뭐예요? 디귿이에요. 네, 기호 잘 보세요. 발견이 디귿. 그러면 아니요? 그럼 발견 아니고 전파도 아닌 이것은 발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니은이 되겠네요. 자, 순서는 자, 간혹가다 다 찾아놓고 이런 실수를 하는 우리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학생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얘부터 읽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기억은 문화 전파, 그 다음에 발명, 발견입니다. 문화 전파, 발명, 발견 정답은 4번이 정답.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얼마든지 다음에 이제 변형이 될 거예요. 똑같이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문화 전파의 종류를 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순서를 바꾼다거나, 자, 이렇게 낼 거.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국제사 행위 주체도 국가 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 물어보겠죠. 그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낸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9번. 다음 중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자산 관리를 잘하자. 자산이 재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이 있어요. 실물, 실제 물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실제 물건, 그 실물, 실제로 보이는, 예를 들면 자동차, 집, 부동산,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 으리으리한 집에 자동차에 키가 몇 개고 막 이런 거, 뭐 그다음에 금덩어리가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실물 자산입니다. 물건, 뭐 다이아몬드, 뭐 보석, 자, 이런 거 실물. 그러면 금융 자산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뭐 예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보험, 그리고 그냥 현금도 우리 금융 자산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 자산만 골라라. 아, 건물 부동산인데, 토지, 땅 이런 것도 부동산이죠. 자동차 이런 건 전부 다 실물 자산이고요. 그러면 예금 2번이 금융 자산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번에 10번.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조선소에서는 선박 생산 규모를 늘리면 선박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고 해. 자, 중요한 원리가 남아 있어요. 자, 규모를 늘리면 한 대당 비용이 하락한다. 비용이 싸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우리 공동구매 하시잖아요. 공동구매 원리가 나 혼자 구매하는 건 할인 안 해줘요. 자, 여러분이 가게에 가셔가지고 저 이거 티셔츠 한 장 살게요. 깎아주세요. 자, 10,000원짜리 티셔츠를 9,000원 해주세요. 안 깎아줘요. 근데 보세요. 자, 10,000원짜리 티셔츠 이제 제가 한 500장 살 거예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막 여러분이 사장님이 안 깎아주겠어요. 500장 산다는데 그럼 팍 깎아주죠. 그쵸? 많이 사니까. 대량이니까. 자, 그런 게 만들 때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팔 때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만들 때는요, 많이 만들수록 단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생산할수록 이 단가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그래서 맞아, 선박이나 자동차 같은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한 산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야.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을 용어로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모의 경제. 네, 그래서 이 설명은 경제 용어고요. 규모의 경제고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자, 제가 이제 피자 가게를 하나 차린 겁니다. 피자 가게 이제 조그만하게 차렸어요. 네, 피자 기계 하나를 딱 산 거예요. 피자를 이제 구울 수 있는 기계. 아, 이게 1,000,000원입니다. 아, 1,000,000원. 네, 저는 이렇게 1,000,000원짜리 기계를 하나 투자를 했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막 제가 피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피자 한 판을 만들었어요. 한 판. 자, 그러면 이 한 판 만드는데 저 얼마 든 거예요? 이 피자 한 판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1,000,000원이 든 겁니다. 1,000,000원짜리 피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1,000,000원 투자했는데 한 판 만들었으니까 이 피자는 1,000,000원짜리 피자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1,000,000원에 팔진 않지만 내가 이걸 만드는 1,000,000원이 들었구나.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100판을 만들고 어느덧 1,000판을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를 계속 살 필요는 없잖아. 한 대 처음에 살 때만 투자를 했고 그 기계로 계속 만드니까 자, 이제 제가 어느 순간 1,000판을 만들게 됐을 때 그럼 그동안 평균 저는 얼마의 피자를 만든 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0,000원 투자해서 이제 1,000판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피자 한 판당 10,000원에 만든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만 원에 만들었는데 이제 10,000판을 만들었다. 그럼 1,000원에 만든 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계값만 했을 때.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선박회사, 자동차 회사에서 그거 엄청난 자동차 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계가 있을 텐데 그걸 뭐 계속 사는 건 아닙니다. 대신 처음에 살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어마어마한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계속 물건을 생산한다면 계속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피자 한 판이 계속 이제 점점 싸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많이 만들수록. 그래서 그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이거는 국제무역의 장점이었어요. 우리가 국제무역, 세계화 시대 국제무역을 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던 기업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하는 양은 요만큼이었는데 자, 이제 외국에까지 수출하게 되면 생산량이 확 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공장의 기계는 똑같은데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러면 점점 단가가 줄어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을 하면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더 싸게 만들고 더 많이 수출하게 되는 셈이 되니까 이익이 된다. 그럴 때 규모의 경제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 규모의 경제의 용어를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게 나왔냐면 국제무역의 장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런 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규모의 경제.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조금 어려워했던 개념이었는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헌법 제37조 2항. 이거는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자, 우리 모든 국민은 이제 기본권이 있죠. 국민의 기본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거. 이게 맨날 나왔었어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면 자, 국가는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말이야 이럴 때는 못 지켜줄 수도 있어 하면서 헌법 제37조 2항이라는 이 내용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정말 꼭 지켜주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 3가지 이유, 이 3가지 이유에 한해서 딴 건 안 돼요. 이 3가지 이유에 한해서 그것도 반드시 무엇으로써? 법률로써. 법에 있어야 돼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바로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냐? 법률이라는 거죠. 딴 건 아니에요. 관습, 규칙, 조례 아니고 바로 헌법 다음에 순서로 나오는 바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시험 문제 역시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예전에는 국가안전문제 질서유지 공공력 이 밑줄을 쫙 쳐놓고 요 중에 들어갈 거 아닌 것은 그럼 이 3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죠. 국가안전문제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서 이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살인범을 우리가 잡죠.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려요. 징역 몇 년 이렇게 처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살인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 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아까 자유권 있잖아요. 자유권.
아니 나 이 나라 국민으로서 자유권이 있는데 왜 날 감옥에 가두냐, 내 자유권 침해 아니냐 라고 할 때 할 말이 있는 거죠. 당신은 뭐예요? 뭐가 문제? 질서 유지. 우리 사람을 살해하고 우리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혔단 말이지. 질서 유지를 어지럽혔어요. 이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있냐면 형법이라고 법률 형법이 있어요.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보시면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 징역 몇 년 내에 처한다 이런 법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에요. 형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있으니까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 사람 만약에 징역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법률로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2번.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자유주의. 자, 우리 자본주의의 흐름을 아셔야죠. 자, 이번엔 신자유주의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산업, 자본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수정 자본주의가 나올 수 있어요. 줄줄이 나올 것들이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업 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자유를 보장해주면 경제가 잘 될 거야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나오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국가가 너무 나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국가가 나서자 자본주의 수정이 가해졌다. 수정 자본주의. 그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스였어요. 케인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가 나와서 국가가 이제 막 나서가지고 많은 것을 했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공황이 그걸로 해결되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사건으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너무 나서는 것도 아닌가 봐. 국가의 간섭을 다시 줄여라. 국가의 개입을 다시 줄여. 이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케인스가 지지했다. 이거는 수정 자본주의고요.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등장하였다. 정확히는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대공황 이후로 국가가 나서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게 다 수정 자본주의 설명이죠. 기억 니은은.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줄 알았다가 이제 1970년대 석유 파동,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한 번 더 휘청하면서 아니야. 국가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니야. 국가의 개입을 줄여라. 다시 자유를 강조하자. 신자유주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국가가 너무 나서지 말고 복지를 좀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자. 디귿, 리을이 바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네, 4번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주 좋아요. 사실은 이제 사회에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걸 쉽게 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자. 이거 뭔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수정자본주의, 신자본주의, 뭐 상업자본주의 막 이랬을 때 이제 답은 신자유주의를 찾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낼 수도 있지만 요렇게 약간 깊이 있게 내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엔 처음이니까 개념 위주로 많이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중 수정자본주의와 관련된 것만 찾아라. 그러면 이제 완전 문제가 반대가 되죠. 기역, 니은이 수정자본주의. 답이 그럼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은 염두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마땅한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죠. 자, 우리 모든 인간은요, 너무 소중해요. 왜 소중해요? 인간이니까. 딴 이유 필요 없어요. 뭐 잘났고 못났고 뭐 잘생겼고 예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인간이면 소중한 거.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렇게 황인종이든 돈이 많든 적든 얼굴 예쁘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권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영원하며 항구적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특징을 갖고 있죠. 맞죠? 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줄이면 인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인권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어요. 인권이 더 줄어들어요?
아니죠. 인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18세기에 자유권, 평등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게 해줘. 그래서 참정권도 나왔고 인간답게 살게 해줘.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권도 나오고 뭐 청구권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적인 또 새로운 인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사람들이 인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권이라고 했을 때 뭐 주거권, 환경권, 안정권, 문화권, 잊힐 권리, 알 권리, 뭐 이런 거 새로운 권리. 그러니까 계속 우리요 인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땡. 자,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 국가가 있든 없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있다. 인권은 그렇게 당연 마땅한 권리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또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까 인권의 종류, 자유평등,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거 뭐 단골이고요. 앞으로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권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기 상태에 앞으로 출제 가능성 있는 대기 문제들. 자, 이번 14번.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의 기후는 자, 우리가 이제 새로 개정되면서 기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제일 가운데 적도 제일 더웠어요. 열대 기후. 조금씩 올라갈수록 이제 사막이 보이는 건조 기후, 따뜻합니다. 온대 기후, 이제 점점 차가워져요. 냉대 기후, 그리고 너무 추워요. 한대 기후, 높은 산에는 고산 기후.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맞춰보세요.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지면에서 띄워짓는다. 열기, 뜨겁고 습하고 그리고 토양이 척박해서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드는 작물을 재배한다. 자, 이거 무슨 기후예요? 열대기후죠. 자, 우리 열대기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냥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 땅에서 띄워요. 띄워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약간 높인다 고상가옥이라고 하죠. 왜? 땅이 너무 뜨끈뜨끈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열기, 습기, 그때 벌레도 많아요. 거기 막 열대 그 밀림 이런데. 그러니까 집을 띄워서 짓는 고상가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이동식 우리 화전 농업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동식 경작 불을 질러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사실 원시적인 농업 스타일인데요. 그런 농업도 합니다. 자, 어느 기후? 열대기후. 가장 더워요? 1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대기 문제. 건조기후 나올 수도 있고 온대, 냉대, 한대기후 나올 것도 너무 많죠. 자, 이번에 열대기후가 나온 것 뿐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후 나올 거예요. 자, 이번 15번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과거에는 설명 주고 이게 무슨 현상? 열섬 현상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열섬 현상의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는 도시, 요즘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가 많은데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열섬 현상이에요. 뭐 도시 홍수가 많다 이런 것도 특징인데 도시가 있으면 특히 도시의 가장 가운데 내부가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서울만 봐도 서울의 내부가 이 외곽에 비해서 기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열섬 현상이에요. 왜요? 더 개발이 됐으니까. 개발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기온이 높습니다. 여름에도 더 뜨겁고요. 겨울에도 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결국 이거는 왜 개발이 돼서 도시화가 돼서 그럼 보세요. 아무래도 이 도시의 내부일수록 건물이 많죠. 고층 빌딩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다 시멘트, 뭐 도로 이렇게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 많고요. 개발됐으니까 자동차 많죠. 자동차에서 또 그 뿜뿜하는 배기가스 많고요. 이런 게 다 도시를 적게 만드는 거야. 녹지 면적이 증가해요. 상식적으로. 옛날에는 이 도시도 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논밭이었어요. 그렇죠? 나무도 많고 이랬는데 그걸 싹 다 밀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빌딩 세우고 그러니까 녹지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죠. 감소했죠. 그게 도시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데 녹지 면적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되셨죠?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6번 기억에 들어갈 것은 명예살인과 식인풍습이 문화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역시 문화를 또 이해하는 관점이 우리 문화가 제일 잘났어. 다른 문화는 에이 이렇게 하면은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야. 우리 문화는 너무 수준이 낮아. 다른 문화가 뭐 대단하지 이러면 문화 사대주의 둘 다 별로죠. 제일 좋은 거 그래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대로 가치가 있고 다른 문화도 다른 문화대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 문화는 존중하는 거라고 했어 선생님께서. 자 그런데 저기에 가니까 중국의 뭐 전종나라든지 뭐 이슬람교권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뭐 딸을 죽이거나 오빠가 딸을 여동생을 죽이거나 아빠가 딸을 죽이는 막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해 주는 거라며 이 맞아요?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해도요. 그 바로 기준이 있어야죠. 그럼 막 살인범이 살인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뭐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막 이해한다. 이런 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편윤리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어디든지요. 우리가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자, 이런 건 어느 나라든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훼손하는 것까지 우리가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많이 훼손했다면 그건 잘못됐어. 아니 어떻게 가문의 명예랍시고 그래도 자기 딸과 동생을 죽일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살인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명예살인과 식인봉수, 이슬람의 명예살인과 식인봉수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거 문화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생명 존중과 같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따라야 될 윤리, 그런 행위의 원칙인 무엇을? 보편윤리 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것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편윤리,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요 세 가지만 엄청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보편윤리를 강조해서 또 약간 문제는 이제 변형해서 나오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렵진 않죠. 자, 17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서 인간을 마치 기계 소품처럼 여기게 되어 노동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건 처음 물어보는 용어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옛날에 농업사에서 산업사로 막 공장이 가동되고 막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씁쓸한 면이 사실 이제 뭐 빈부격차도 많아졌고 그럼 여러 가지 또 산업화 도시화 맞물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는데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업화로 이게 막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예를 들면 제가 사장인데 직원들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직원, 나의 기계처럼. 너 아니면 또 딴애 뽑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씁쓸한 거죠. 이런 걸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무시가 되는 거죠. 인간들이 외로워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 소외.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 소외 현상, 연고주의는요. 우리가 연결된 거예요. 뭐랑? 이런 거 따지는 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뽑으려고 해요. 이제 회사에서 면접관인데 나 고향 사람이야. 나랑 선후배 관계야. 뭐 이런 거 있죠. 나랑 친척이야. 자, 이런 걸, 이거 객관적이지 않죠. 공정하지 않죠. 정의롭지 않죠. 이런 거를 너무 치중하는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그 연고주의 설명 아닙니다. 인간 소외. 그래서 우리 용어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18번. 기억에 들어갈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화에 따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세계 도시. 자, 세계 도시. 자,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쉬웠죠? 이렇게 설명을 주고 뭐 뉴욕, 런던, 도쿄, 파리와 같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그럼 정답 세계 도시.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쭉 주고 근데 이 세계 도시는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세계 도시 특징이에요. 자, 월드 시티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보세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이런 거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도시들이죠. 이런 곳에선 중요한 게 많이 몰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 아니면 국제기구의 본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 업종들이 몰려 있다. 기억나세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금융 뭐 그런 것들도 모여 있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 금융 업무 기능, 그다음에 생산자 서비스 기능. 자,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제가 만약에 이제 동네에서 집에서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어야 외식 좀 해야겠다. 그래서 동네 앞에 나가가지고 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사 먹었다.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동네에서 아니면 뭐 동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고 마트에 가서 뭐 이렇게 장을 보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비자를 위한 우리 서비스업이라고요. 소비자 서비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비스 업종도요. 고객이 이렇게 소비자냐 아니면 생산자는 주로 기업을 생각해보자.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 회사는 뭐 제가 가서 광고를 의뢰하진 않잖아요. 기업이 가서 광고를 의뢰하거나 기업이 와갖고 뭐 법률 아니면 기업이 뭐 보험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금융이라든지 보험, 광고, 법률, 회계 뭐 이런 것들 주로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그러면 세계 도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월드시티니까 세계적인 엄청 글로벌한 또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도시에는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많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또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다 세계 도시의 특징인데 보세요. 세계적인 도시에 농장이 있다. 플랜테이션 농장, 그것도 열대기후에 있는 농장인데 네,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뭔가 삐까뻔쩍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농장이 있다. 네, 그래서 1번이 들어갈 것이 아닌 거였어요. 자, 이번엔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은 자원. 우리가 지금 딱 보기를 보니까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건 뭐 시험 단골인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건 석탄이었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석유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비중은 올라가지만 또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 에너지에 해당한 천연가스까지 이 세 가지가 참 잘 나왔는데요. 자,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뭐 넣으세요? 석탄 넣으세요? 자동차 우리 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석유고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 바로 석유.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건 쉽게 여러분 거저 먹는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죠. 지도를 주고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곳이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 주변 거기 딱 놓고 자 여기 어디입니까? 그것도 석유인 걸 아셔야 되고요. 석유는 원체 그 자원이 나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세계에 골고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원의 편재성이 크고요. 그래서 참 이기적이에요.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석유 가격을 막 쥐락펴락합니다. 이런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다 석유와 관련해서 기존의 기출문제 나왔던 용어들 네, 다 아셔야 되는 것들. 네, 그리고 석탄과 천연가스도 가끔씩 나옵니다. 석유 한 번 냈다가 석탄 냈다가 천연가스 냈다가 올해 지금 석유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 나올 수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 자, 20번. 지도에 표시된 가 문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문화권.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권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또 아시아에서도 또 남부아시아, 인도 쪽과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북극 이렇게 다양했어요. 근데 뭐 물어봤나요? 지금 딱 여기 어디예요? 바로 건조 기후가 들어가는 건조 문화권, 특히 이슬람교 신자가 많죠.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자 여기가 지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건조 문화권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데 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건조 문화권 가볼게요. 한자를 사용한다. 한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주로
동아시아죠. 그렇죠? 이거 아니고 크리스트교 아니죠. 여기는 이슬람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 이것도 동아시아잖아요. 그렇죠? 네, 전통적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였다. 이게 건조한 기후에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이동하는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 맞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럽 문화권이었다면 크리스트교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아시아였다면 한자, 유교, 불교, 뭐 벼농사, 계절풍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변형해서 나올 수 있고 정답은 지금은 4번입니다. 자, 21번.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문제 해결 정책. 가만히 보세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정년? 우리가 이제 은퇴의 시기가 더 나이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시설, 노인 나왔고 노인연금제도 나왔어요. 노인과 관련이 있네요. 점점점 우리 저출산 고령화. 자, 고령화 시대의 문제 점점점 우리도 언젠가 늙어요.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자꾸 저출산은 심하고 이제 점점점 노인은 많아지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어떡하 이 고령화 시대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네, 그래도 우리 복지국가니까 누구나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뭐 예를 들면 정년이 한 60에 정년이에요. 은퇴를 해요. 근데 나 100살까지 살 건데 나 120살까지 살 건데 라고 하면 60의 정년 너무 짧은 거죠. 옛날에는 뭐 한 80세까지밖에 못 살고 이럴 때는 뭐 60이 적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0세, 앞으로 뭐 150, 200세 시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60에 은퇴해라? 그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년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냐. 노인의 나이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인이란 복지시설도 늘려야 될 거고 노인연금제도도 더 또 이제 잘 마련해야 될 겁니다. 무슨 문제겠어요? 고령화죠. 근데 나머지 보기 보면 웃음 나와. 성차별. 여기 뭐 남녀 차별 얘기 없잖아. 동물복지? 동물복지 전혀 없죠. 환경오염? 얼토당토 않는 정말 오답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자, 1번이 고령화였습니다. 뭐 간혹 뭐 저출산이라도 있으면 헷갈릴 수라도 있겠죠. 그래, 저출산도 중요한데 뭐 근데 이건 전혀 뭐 헷갈릴 보기가 없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2번.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요즘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네, 사생활 침해, 뭐 해킹 같은 것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사이버 범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 너무 중독되신 분들 이거 심각하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내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이런 거 뭐 사생활 침해 이런 걸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문제입니다. 공간적 제약이 완화됐다. 이거는 장점이죠.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외국에는 더 나갈 수가 없고 그럴 때 굉장히 인터넷의 장점이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학교를 안 가도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저랑 어떻게 만나세요? 직접 안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저는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굳이 서울까지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저는 너무 정말 좋고 너무 기쁘고요. 특히 이번에 시험 이제 끝나고 뭐 시험 잘 봤다, 성적이 좋았다, 너무 정말 효과를 봤다 이런 글 보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게 바로 정보화 시대니까 가능했어요. 우리 수업이요. 그죠? 네, 그게 공간적 제약이 많은 게 아니라 완화됐다는 거, 줄어들었다는 거죠. 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죠. 4번이 우리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23번. 다음 글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관점은 레오폴드라는 학자만 알았어도 특히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도덕이랑 상당히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덕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딱 단박에 그냥 알아주셨을 텐데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 우리는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 인간 위주로 가야 된다. 인간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두 가지를 배웠고 당연히 이걸 좋아합니다.
이걸 좋아해, 사회에서는. 그럼 보세요.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해라. 생명 공동체, 우리 생명 공동체, 바로 이 생태계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생태계, 우리 생명 공동체, 우리 생명이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아닙니까? 그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우리가 도덕에는 배워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나왔었죠. 바로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번에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제환경협약은 자,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참여해서 그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한 거예요. 전 세계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취약한 국가를 돕고자 함.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 그 단연 넘버 원이죠.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자꾸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벌써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보자. 기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걸 막아보자.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2015년이 다시 한번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또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고 이제 온실가스가 자꾸 배출할수록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니까 자 온실가스 배출 0으로 우리 목표를 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뭐는 파리 기후 협약. 그래서 기후랑 관련이 있잖아요. 기후. 네, 기후. 답은 4번.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요, 기후변화 협약, 옛날 거, 교토의정서를 많이 물어봤어요. 옛날 거잖아요. 좀 더 새로운 거 물어보려고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최근의 협약을 물어보고 있어요. 환경 문제는 한 나라가 절대 해결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협약들을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역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게 나온 거예요. 런던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자꾸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는 그래서 바다에다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리지 말자라는 협약이고요. 바젤 협약은 국가 간에 유해한 폐기물을 자꾸 이제 거래하고 이동하고 이런 걸 막자. 람사르 협약은 세계적인 습지를 보호하자. 몬트리올 의정서 그 오존층 파괴를 라든지 사막화 방지 협약, 그럼 사막화를 막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협약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 25번. 세계의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이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여러분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자, 우리 지구인입니다. 우리 지구촌의 한 세계의 한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좀 글로벌한 마인드 좀 더 크게 갖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편윤리, 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걸 중시하는 마인드 좋죠. 그 다음에 세계의 공정과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화합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이런 걸 생각하는 글로벌 마인드 좋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렇지 우리 서로 국가가 다르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면 되죠. 우리 문화만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자세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 다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예요. 자, 4번.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가스인데 그걸 증가시키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데요. 네, 우리 유치원생도 알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늘려라, 탄소를 늘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파리 기후 협약까지 맺어서 온실가스 0으로 만들자 이러는 마당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모두 풀어보셨고요. 자,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네, 물론 약간 아리까리했어요. 조금 공부가 부족했어요. 라고 아리까리했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출문제하고도 많이 중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꼬지 않았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개념 아는지 탁탁탁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출문제가 많이
반복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주제로 물어본다거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물어본다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화이팅!